주권방송 시대의 징표입니다. 주권방송 시대의 징표는 청취자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방송입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하는 것이 좋은 방송을 만들고 또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동학을 다루면서 동학의 눈으로 오늘의 시대를 진단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부패한 관료들이 지금은 미국의 종속국이 되고자 안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민족도 없습니다. 국민도 없습니다. 권력에 붙어서 개인의 탐욕만을 추구하는 매국노 이완용의 후예들입니다. 박근혜 일당들에게는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을 절망케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젊은이들의 꿈을 꺾는 사악한 집단입니다. 동학을 통해 다시 사회 변화와 민족의식이 깨어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함께 참석하신 분들 소개합니다. 저는 신성욱입니다. 저는 최민석입니다. 예, 저는 이원영입니다. 네, 저는 위의환입니다. 사회개혁을 일으킨 동학은 오늘날 누구일까? 누가 동학일까? 세월호에 갇힌 수백 명의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부패한 정권에 맞서서 깨어나는 국민들이 오늘의 동학도들이고 애국 시민입니다. 위희한 선생님께서는 오늘의 동학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동학 정신에 비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이라는 동학 농민혁명으로 대서사시를 쓴 신동엽님의 시의 제6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임금은 백성의 가슴에 단 꽃, 군대는 백성이 고용한 문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5.16 혁명 직후에 써졌는데 어느 날 이 백성들이 고용한 문지기가 슬금슬금 안방 기어들어와 주인 노릇 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를 내서 백성의 가슴에 단 꽃이 아니라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큰 말거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의 그 동학 농민 혁명 정신에 비추어서 보면은 오늘날에 그러면 동학 농민 혁명군은 누구라고 생각한 것인가? 당시 동학 농민 혁명 진영에 아주 진보적인 양반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임실 현감은 김계남 장군과 의형제를 맺어서 동생을 맺어서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99.9%가 기층 백성 민중 농민이었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이 나라의 자주와 민주화를 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곧 이 나라에서는 일부 종북몰이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동학 농민 혁명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학혁명의 유무상자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무상자의 정신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오늘 그 120년 전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람이라고 보겠습니다. 유무상자, 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서로 도와주자는 것이 유무상자이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군에 참여한 사람들이 중산층, 중농층 이상들은 거의 몇몇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게는 3만이 모였습니다. 3만이 오면 3만이 하루 3끼 먹는 밥거리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우선 지방 관아에 있는 쌀들은 갖다 먹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제가 수학적인 계산을 해봤는데 일테면은 정부 관아에 있었던 전라도 53개 현에서 농민군한테 털린 그 기록들이 나오는데 계산을 해보면은요 4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탈이냐? 아닙니다. 서로 도와서 예를 들면 농민군이 한 지역에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다 보니까 그거 오면은 그 지역에서 다 농민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사람들도 식량을 내놓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 도와서 유무상자를 일으켰는데 조금만이라도 조금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벼슬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식량을 내놓은 기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날에 비추어서 이게 이해가 맞을려고 모르겠습니다만 제주 강정이 우리가 제주 하면은 이제 4.3.1 평화의 섬 그리고 강정에서
자, 해군 기지를 만들려는 것이고 그 해군 기지는 결국은 미군의 항공모함이 들어오기 위해서 만들려는 그 강정 해군 기지 반대를 주로 제주 강우일 주교님을 비롯해서 많은 천주교 사제 수녀님 신도 예리를 지원하는 일반 국민들이 그 강정 때문에 고생을 하고 옥고를 치르고 그러는데 강정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그 벌금형 맞은 사람들이 벌금을 납부하지를 못해서 노역장 유치를 당합니다. 그러면 황제 노역이라고 비판받은 사람 하루에 2억인가를 까매준대. 5억이었죠. 네. 5억을 감해준대. 일반 우리들은 하루에 5만 원 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노역장 유치도 건강에 안 주니까 참 벌금을 대납하기 위해서 정의구현 사제단 비사만 있으면 제주, 감귤, 한라봉을 신도들에게 사가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 이렇게 봅니다. 딱 잘라서 염수정, 추기경의 두 동생이 강남에서 지금 본당 신부로 임명받았는데 절대 그 동생 신부가 강남에서 2차 헌금 한번 걷어버리면 제주 강정 벌금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저는 바로 유무상자라고 보고 천주교에서 해야 할 동학 농민혁명 정신에 비추는 유무상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꼭 이번 세월호 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부터도 참 그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뭔가 벽에 부딪혀서 해결책을 못 찾고 막혔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에도 많이 느꼈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하는 걸 봐라. 그 안에서 답을 찾아봐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요. 2007년이었나요? 그 태안 앞바다에서 태안 앞바다 그 기름 유출이 사건. 돼가지고 했을 때 이걸 보면서 해외 언론들이 이제 한국 서해안은 죽었다. 저 몇십 년 지나도 저거는 이제 죽은 바다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해외 언론들이 너무 또 이제 놀랬던 게 정말 그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연일 예. 거길 가서 사람의 손으로 기름을 닦아냈습니다. 아니 사람이 그 기름을 닦아냈는데요. 그 결과가 그 2007년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7년쯤 전인 거죠. 그렇네요. 바다가 살아났습니다. 예. 또 이걸 보고서 정말 많은 해외 언론들이 너무 놀랬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이런 전통이 이걸 뭐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단결하는 것은 뭐 그렇죠. 오늘 이렇게 계속 주제로 잡고 이야기하고 있는 동학혁명도 그렇지만 워낙 우리 역사에서는 이런 게 많았고 예외 없이 이번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도 제가 들은 얘기가 전국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물품들이 답지를 하는데 예. 너무 물품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사람이 손으로 그 정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물품이 정말 많이 몰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경험했던 것도 87년도 6월 항쟁을 할 때 명동성당 농성할 때 저도 그 안에 있었는데요. 예. 정말 산더미 같이 쌓이는 빵, 먹을 것, 뭐 심지어 그 여성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안에 그 여성들의 그 여성용품들 있지 않습니까? 생리대라든가 생리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 이건 우리나라에서 공동체의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혹은 공동체가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정말 많은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는 국민들이 옛날 말로 하면 백성이죠. 스스로 자기가 가진 걸 내놓아서 우리 공동체의 활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벽에 막힐 때마다 꼭 국민들 속에서 답을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5.18 광주 항쟁 과정에서도 광주의 해방 공간 안에서 자치제가 가능했고 그리고 도둑이 한 건도 없었고요. 그런 비전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동학농민혁명 과정 안에서 그 혼란한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예세 상황에서 실제로 집강소를 통해서 자치제를 해가는 과정. 이건 사실은 세계 어느 상황에서도 지금 보기 어려운 그 한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공동체 의식,
함께 사는 세상, 그 이웃 사람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는 이게 이제 인간으로서의 기본 A가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당대의 동학농민 운동이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이게 마지막 얘기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역사적인 큰 사건을 내면은 그 사건이 원인은 어쩌고 결과는 어쩌고 하면서 같이 그 어떤 현상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우리에게 남겨준 과제, 교훈, 정신은 무엇인가를 꼭 살펴서 오늘에 되살려야만이 우리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그만 역사적으로 뭐 규명만 해놓고 그러면 하나의 박물관에 전시되는 박제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박제품이 아닌 우리 살아 숨쉬는 꿈틀대는 우리의 것, 즉 계승 발전 원칙에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동학농민혁명은 120년 전이지만 오늘날에도 우리 역사가 나아갈 바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 첫째는 자주화. 자주화는 아주 반의시겠죠. 너무 많이 설명해서 안 하겠습니다. 둘째는 민주화입니다. 근데 민주화는 자주화 반의시는 이게 강대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쉽게 우리 문제 않으면 민주화는 충분히 우리 힘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민주화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나면서 민주화가 지금 후퇴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민주화는 얼마든지 더 전진하고 발전해야 할 것인데 이것들은 바로 동학농민혁명이 그치 100% 성공하지 못하고 남겨준 미완의 과제인데 이 미완의 과제를 우리들이 더 발전시켜서 성공시켜야만이 우리도 이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고 또 대한민국이 민주화 사회로 발전돼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세월호 이 사건으로 지방선거 운동이 지금 주춤해하고 있지만은 어쩐간에 지방선거는 6월 4일 날 법적으로 못 받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6월 4일이 할 것인데 6월 4일 날 아마 우리 국민들이 시리에 빠져서 투표를 안 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투표를 할 때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농민운동 하는 거 다니면서 저는 이제 출신이 전라도에 살기 때문에 전라도는 90% 이상이 이제 야당표를 주고 경상도는 그렇지 못하면서 그 영남 지역에 농민운동한 제 동지들에게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느냐? 왜 어떻게 그러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1년 365일 중에서 364일은 상당수도 야당을 하는데요. 선거날 투표날 하루 그날 여당 해본 것이 이게 4년을 망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번 어느 국민이 어느 정당을 찍고 어느 인물을 찍을 것은 그 자유의지지만은 꼭 기표소에 들어갔을 때 세월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 세월호에서 사망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투표권이 없다 해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의 주역인데 그 주역 미래를 펼치지도 못한 그 학생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국민들이 투표에 임했으면은 반드시 우리가 다시 더 발전시켜야 할 민주화의 큰 역할이 될 것이고 이것은 꼭 민주화란다 해서 촛불을 들어야만이 민주화가 아니고 또 앞장서 싸워서 감옥을 가야만이 민주화가 아니니까 자 1년 364일 여당을 하시더라도 투표날 하루는 좀 야당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해줬으면 그런 것이 바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에 비추어 와서 설명가 드리고자 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이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반해시의 민족운동의 또한 원동력이고 그러는데 이 원동력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 정확하지 않지만은 그 일본에서 통계를 낼 때 동학농민혁명으로 해서 희생자가 300만이 넘는다고 일본 사람이 써놓은 어떤 그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자 당시 조선사회에는 인구가 2천만이 못 됐습니다. 1,500만에서 또 1,800만을 보는데 300만이 그 희생되면서 반에세 그렇게 척양척결을 외쳤는데 우리가 4월 25일 날 오바마 대통령이 와가지고 참 한 전시 작전권 재연기를 검토하기로 한다는 것은 한국의 요청으로 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저는 좀 이제는 이 제가 말한 동학 역사도 굉장히 그 얽히고 설킨 것이 있듯이 단순한 우리 한국사도 중요하지만은 요즘은 중고등학교에서 세계사 수업이 거의 안 되고 있지만은 세계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역사를 보는 눈이요 한국사만 볼 것이 아니라 나는 한미 관계사, 한일 관계사, 한중 관계사는 이렇게 좀 이게 이제 좀 교육이 좀 돼야 하고 교육으로 정착하지 않았을 때는 먼저 이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역사를 풀어나갈 때도 제가 청일전쟁을 풀어나갈 때는 단순하니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닌 좀 세계사적으로 일본과 청나라 간에 서로 조선을 놓고 패권 다툼 그리고 일본의 대동아를 먹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청일전쟁을 보듯이 다시 말하지만은 이제 우리 역사도에 대한 인식도 좀 한국사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한일 관계사, 한미 관계사, 한중 관계사만큼은 이것들이 교양되는데 대학에서는 한중 관계사는 사학과 같은 데서는 좀 강좌가 개설되고 있고 그런데 좀 더 일반 교양 강좌로서 대학 붙어서 먼저 한일 관계사, 한미 관계사 또 많이 좀 다뤄져야만이 외세를 보는 눈이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또 그 한미일 군사 정보 공조라는 걸 보면서 제가 가장 우려한 것은 뭐냐면은 이원영 선생님이 여기 보충 설명을 해줘야 할 것인데 앞으로 미국이 직접 한반도에다 군사 작전권을 지휘하는 것보다도 군사를 많이 주둔한 것보다는 일본으로 하여금 어떤 미국 입장의 어떤 패권에서 대리를 시키려는 것이거든요. 그걸 위탁관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만이 한미일 군사 공조가 위험스러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것이고 이런 것들의 문제는 결국은 그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닭깎이 만조라는 거죠. 마사오라는 박정희가 나왔던 것이고 친일파의 딸이 또 대통령을 또 하는 것도 가짜 대통령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 가보년에서는 진일파 청산도 해야 하고 아주 미국의 똥은 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오히려 미국의 똥이 더 냄새는 더 도갑디다요. 왜냐면 온갖 그 육식 잡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사람들도 좀 생각을 저는 이번에 정몽준의 아들은요. 언어는 국어를 쓰지만은요. 걔는 꿈도 영어를 꿀 거라고 생각해요. 사고가 그렇게 한국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런 것들을 청산이 이 하늘 초대의 기회가 금년 가보년이라고 생각해서 가보년만큼은 다시 말했지만 이번 선거에 들어갔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바로 인식해야만이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획득할 것이라고 봅니다. 위안 선생님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제관계사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라보아야 할 사관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형성되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충 설명 좀 이원영 선생님이 해주시죠. 예, 그 뭐 역사적 사실 이전에 그냥 단어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자주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내일의 주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자주를 주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그럼 반미를 주장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주를 주장하는 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반미를 할 건지 친미를 할 건지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예. 즉 자주 이퀄 반미 이런 게 아니라 자주란 친미든 반미든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결정을 내가 하겠다. 결정권이 네. 우리 자신에게 있다. 이 나라의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주 국가의 특징이다 이런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 얘기가 중요한 것은 1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북아라고 하는 부분이 이 국제 정치 구조에서 굉장히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예.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동북아의 패권국이 중국, 그러니까 청나라였죠. 예. 근데 청나라의 패권이 굉장히 쇠퇴하던 시기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미국 패권이 쇠퇴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위안 선생님도 이제 일본에게 대리를 이제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또 조심해야 될 게 중국은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 신흥 국가란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고 그럼 우리는 반미든 친미든 친중이든 반중이든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경우에 극단적 선택을 해서는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역대 우리나라 정부에 보면 그 미국과 친하게 지내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 맥락은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죠. 근데 꼭 결정적 순간에 미국이 질문합니다. 우리나라에 니네 어느 편에 설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류의 대답을 합니다. 그럼 바로 그 다음날 중국이 비슷한 질문합니다. 그래? 그럼 니네 저쪽 편에 설 거야?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질 수가 정말 있는데요. 그렇죠. 옛날에 공부야 우리 성장 과정에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하고 비슷하죠. 따라서 우리는 근데 지정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게 이 동북아를 둘러싼 국가들 간단하게 얘기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육자회담에 참여한 국가들을 보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그 북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만 빼고 나면은 다 우리나라보다 강한 나라고 앞으로 상당 기간 여전히 강할 거라고 생각되는 나라들이죠.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에서 사실은 극단적 선택은 굉장히 그 위험한 짓이고요. 그래서 자주가 필요합니다. 친밀할 건지 반미할 건지 친중할 건지 반중을 할 건지를 우리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그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역사적으로도 이제는 그 국제 정치의 역사를 보면 미국 패권이 쇠퇴하고 중국이 그 신흥 강국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동북아에서 충돌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뭔가 조정을 하고 이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네. 어느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본이 하기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뭐 좀 꿈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통일한국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통일의 과정이 아무리 자주적 통일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통일이 될 거기 때문에 통일한국이 뭔가 조정을 하고 이 갈등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통일되면 그때부터 하자가 아니라 통일에 대한 비전을 그렇게 두고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실력을 쌓아나가는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세월호 관련된 얘기로 돌아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말 안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란 흔히 진보를 자처하는 분들은 안보 이런 얘기를 하면 보수 세력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럴 수 하시는데 있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보를 자처하는 분들도 안보에 대해선 정말 중요하게 그 생각을 하고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다시 나옵니다. 안보는 결국 자주라고 하는 관점이 있을 때 제대로 안보가 지켜줄 수 있다는 게 동아혁명에서도 좀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자, 그런데 현 정부가 정말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의문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세월호 때도 그 느꼈지만 안보에 대해서 정말 능력이 있을까?
뭐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월호 참사도 수습을 못하는 이 정부가 연평도를 포격한 것 이상의 어떤 국지적 도발이 한반도에서 벌어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너무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는 결국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 지도자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새로운 리더십을 어떻게 좀 만들어낼 건가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지우지되는 문제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현재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인 것이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독재자들이 쓰는 성경을 근거로 삼는 구절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누구나 자기 일을 지배하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는 권위는 하나도 없고 세상의 모든 권위는 다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주 쓰는 말이 디도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통치자들과 지배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언제나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백성이 되라고 교우들에게 깨우쳐 주십시오. 이건 바오로 사도가 한 얘기거든요. 이게 이런 얘기들이 주로 독재자들이 잘 이용하는 성경적 구절인데 성경에도 보면 그렇죠. 악마가 성경을 잘 이용하죠. 아마 그 초기 네. 교회 때 그 로마 제국가의 어느 그렇죠. 정도 예. 일정을 그래서 악의 세력을 편드는 나쁜 종교인들은 근본적으로 이런 성경적 구조를 인용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쁜 종교인들이나 신도들에게 뭐 히틀러에게도 복종하라. 또 박근혜에게도 복종하라.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미개인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만일 예수님이 들었다면 황당한 일이죠. 예수는 한 번도 잘못된 정권에 잘못된 상황에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았죠. 결국은 예수님은 저항하다가 나쁜 권력에 저항하다가 그 로마 군대에 저항하다가 체포되어서 정치범으로 처형되었고 그 이 사실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실질적으로 자주와 민주 이게 우리 그 동학 농민들이 보여준 아주 중요한 저항 정신이고 이 저항 정신이야말로 이 나라가 다시 쓸 수 있는 유일한 그 힘이고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민중 전반이 그 리더십을 새로 만든 거죠. 그 리더십은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서 평등 관계의 인간들을 비전을 제시하면서 미래 비전을 얘기했던 사상들이 당대의 동학의 평등 사상이었고요. 그 동학의 평등 사상이 전주화약의 폐정 계획안의 핵심 사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자본의 폭력은 오늘의 사태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네. 교황님께서도 하신 말씀, 규제받지 않는 자본은 새로운 폭력이다라고 하는 자본의 폭력을 우리는 세월호 참사, 어떻게 보면 세월호 학살 상황에서 우리가 수준이죠. 자본이 학살한 거죠. 그렇죠. 그 자본이 국가 권력과 협력해서 학살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 정말로 이런 그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원영 선생님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나라의 그 새로운 시대를 재편하려면 동학사상이 얘기했던 평등사상이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정리되어져서 그 평등한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자주민주 통일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당대의 그 만민평등사상 동학이 제시한 만민평등사상과 그 서학이 얘기하는 평등사상과의 같은 점과 차이점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그 뭐 얘기를 좀 나누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서학에 두 신부님이 계셔서 좀 죄송하지만은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뭐 비교를 해서 저도 이제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 서학의 어떤 권력 구조랄지 세계를 사상을 알고 동학은 신도는 아니지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만은 예, 성서에서도 보면은 하느님의 자식들은 전부 다 평등하다고 하죠. 예. 예. 그 성서에서 말하는 평등은 하느님에서 평등은 저는 일단은 이렇게 봅니다. 평신도와 평신도대 간에는 설령 사목회장과 사목회원도 약간의 권력 구조는 있지만 예 평등은 있을지라도 성직자와 신앙인들에는 저는 평등은 평신도 간에는 없다고 본 것이 이 성서에서 말하는 서학의 평등이고요. 동학의 평등을 좀 설명드리자면은요. 동학에도 무슨 어떤 성직의 구별은 있습니다. 그리고 서학으로 말하면 뭐 본당과 교구, 광구 개념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먼저 이렇게 동학에서는 일때면은 이제 그 교황이나 추기경에 해당하는 사람들 딱히는 없습니다만은 서로 그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전봉주는 고부의 원래는 접주고 전봉준의 보다도 더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손아중은 무장의 대접주입니다. 네. 예? 그러나 이것을 이제 접주와 대접주와 관계를 이렇게 해볼게요. 접주는 그냥 본당으로 말하면 보좌 신부고 대접주는 주임 신부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나 우리 본당에서는 저보다 주임 신부입니까? 주임 신부와 보좌 신부와의 관계는 하늘과 거의 땅 차이 절반이라고 볼 것인데 거기서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기층 백성으로부터 추앙받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동학이기 때문에 동학은 확실한 평등인데 자 봅시다. 동학에서는 뭐 맡은 업무에 따라서 최고의 어떤 지도자들 접주라고 합니다. 그 접주들을 모여있는 데서 큰 접주를 대접주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대접주들끼리 모여서 일테면 전라도가 일테면 남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는 접이라는 개념은 이들이 많은 접주들이 모여서 우리 같으면은 하나의 천주교로 광구를 형성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광구는 천주교 광구는 노마에서 임명하는데 이 광구 같은 경우는 바로 전봉준이 남접의 광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남접의 인물 중에서 훌륭하고 똑똑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그 많은 그쪽에 그 접주들에서 추대받아서 지도력이 형성 아래로부터 아래로부터 거인이었구나. 된 것입니다. 그러면 또 내부에서는 이제 일대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접주를 하면 접주는 이제 그런 접사 같으면 성당으로 말하면 사무장일 것입니다. 접사. 예. 그러면 사무도 봐야 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본당에서는 신부님이 교리교사 다 하고 그러지만은 평신도로서도 우리 제주도 김근수 신학자 같은 경우는 교리교사를 하면 얼마나 잘 그렇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동학 내에서는 교장이라고 합니다. 교장. 예.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그리고 또 규율을 바로 잡아야죠. 좀 잘못하는 사람은 왜 잘못해 꾸중도 해야 하고 그런 사람들 성찰이라고 합니다. 자. 또 이제 보면 어느 조직이나 움직이다 보면 좀 아주 허드렛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같으면 뭐 옛날에는 소사, 급사, 청부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이 어린 사람들이 그걸 동몽이라고 합니다. 동몽. 예, 동몽이라고 하는데 이게 계급 질서가 아닙니다. 자, 반드시 이게 이제 양반 유생이 동학들이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접주, 접사, 성찰, 교장, 동몽이라는 사람들이 벌써 하니까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접주나 접사나 성찰이나 교장은 성인이니까 전부 다 존댓말을 씁니다. 예, 서로요. 예. 예.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동몽과 조그만 애들한테도 전부 다 호칭 부르고 존댓말을 쓴 걸 보고 자, 저 동학들은
반상 구별이 없고 이것도 나쁜데 동몽한테 존대를 쓰니까 어린아이한테 네, 존댓말을 장유유서까지 무너졌다. 장유유서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게 그건 평등 사상이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맞아요. 더 하나 그럼 이제 여성 얘기가 나오는데 혜월이나 수훈이나 그 좀 있는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있어서 남자 종들은 노비를 이제 남자 종으로 여자 종을 비라하는데 남자 종을 해방을 시키고 여자 종들을 아들이 여럿이 있었으면 다 며느리 살 것인데 한 종은 며느리를 삼고 여자 종을 한 종은 이제 며느리를 삼을 수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수양딸을 삼습니다. 예, 최재우 네. 얘기죠. 예, 수양딸 그것이 근본이 되니까 다 그래서 그 같은 우리 천주교 내에서 여성은 왜 미사풀을 쓰라고 합니까? 나 그것도 못마땅한 사람입니다만. 네? 그 동학 내에서는 남녀 아까 장유유서 보는 남녀가 다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동학 내에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여자는 저 한쪽 구석에서 한 것도 아니고 동학에 여성의 역할이 또 있었죠. 네, 여성의 역할이 훌륭하니 있었고 그래서 그야말로 그 하느님 앞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평등한 것이 동학 사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동학 그 또들 중에 당시에 여자 장군도 있었습니까? 예. 되게 이제 왜냐하면 여자 장군이 많이 나올 수 없잖아요. 여자들이 동학하기 전에 성장 과정에서 그 밖에 출입도 잘 못 오고 여자 그 전투를 하려면 그래도 칼이라도 한번 써보고 활이라도 당겨보고 그런데 마지막 최후 전투에서는 일본 신문이나 일본 주한 일본 공사관 기록에서 나오는 참 경성지색의 미녀가 22살의 미인이 경성지색이 나오면 경국지색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미모 22살의 미모의 여장부가 그것도 말을 타고 지휘를 했다. 마상지휘를 했다고 그 어디에 있었어? 장흥에 있어요. 장흥. 그 꽃다운 이소사라고 이제 소사는 이름이 이소사입니까? 성인데 소사는 이제 과부 존칭만 아니라 그걸 그냥 존칭으로 붙이는 것입니다. 존칭. 그러니까 이씨 부인이다 이씨 부인. 생각하면 돼. 이소사 라는 내가 말을 타고 마상지휘를 했는데 그것도 경성지색의 미모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뭐 총각이든 아저씨든 간에 얼마나 가슴이 설레서 그 전투가 잘 됐겠습니까? 자 그런 듯이 역할을 이제 그러고 또 그 역할은요 일본에서는 제대로 이제 확인했잖아요. 그 이소사가 나중에 잡혀갔을 때 정신을 잃어버리고 고문에 살점이 떨어진다고 해서 하기로는 이게 장흥 부사의 목을 친 이는 여동학이라고 소문이 들린다. 그러고 접수를 했는데 자 장흥 부사가 농민군단한테 목을 쳐서 희생당하는데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가 칼을 빼서 쫙 공격 얼마나 그 용기를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아주 특수한 예고 부부가 같이 동학에 참여한 책 기록은 많이 나옵니다. 같이 입도했다. 같이 입도하고. 또 같이 참여를 했다. 그런데 그때는 말하자면 여성들이 전투할 수 있는 체력이랄지 뭐 무력을 기본적으로 습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그때면은 보조로 해서 밥을 누가 다 해야 됐겠습니까? 여성들이 다 쌀을 친 걸 누가 때로는 옷도 좀 빨래도 해야 하고 할 것을 그런 것들은 여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군대로 가면 일종 보급 투쟁에는 여성들이 참여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관에서도 일본군도 여성들이 체포되어 온데 조선의 풍습이 남녀를 같이 구속을 시키질 않기 때문에 4, 5일 되면 4, 5일도 얼마나 옥에서 고생한 석방을 시켜준 기록들을 제가 몇 건 여러 건 봤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이제 만민 평등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의 아주 중요한 틀이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 동학과 서학의 비판 대목에서 보면 가족 윤리나 제사 문제를 동학이 그 서학의 가족 제사 문제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그 인간의 윤리 조상 숭배가 그 만민 사상, 평등 사상에 기초해서 이해되고 있었던 건가요? 네. 동학이라고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정통 유교 제사 가치로 엄청난 왜냐하면 옛날에 그 제사상 한번 차리려면은 그 살림이 어긋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훈 최재우가 그것도 폐해라 해서
간략한 제사상을 하고 전혀 재물이 없으면 맑은 깨끗한 물 청수라도 떠놓고 물 한 그릇 물 한 그릇 떠놓고. 떠놓고도 조상을 해서 뭐 애를 갖추면 된다. 그런데 돈 안 드는 애를 갖추는 것이 뭐냐면 동학 내에서는요 서로 간에 마주할 때 나이가 어리든 많든 아까 말했지만은 접주가 제일 높을 것 같고 동몽이 제일 나이가 어리니까 낮을 것 같은데요. 그 상대방의 존경의 애로서는요 뒷짐을 찌고 얘기하지 마라. 뒷짐 찌고 한 거는 양반이 여러 거 되면서 저기 김서방 거서 머슴들 일 잘하는 거 되면서 감독하는 자식이잖아요. 이렇게 뒷짐을 끊이면 앞으로 끼면서 상대방한테 존경하는 의무를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애라는 것이 형식적인 애가 아니잖아요. 단순한. 그래서 이게 애법을 중요한다는 것은 동학이 말하는 그 예법 같은 게 참 훌륭한 예법이라고 합니다. 뒷짐 찌지 말아라. 응? 그렇게 그 민중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던 동학이 그 동학농민 혁명 이후 전봉준 이후에 축소되었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 지금 오늘의 한국 사회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이축되어 버렸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그 동학이 민중의 영향권 밖으로 밀려났고 그리고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뭔지. 예. 그 밖으로 밀려난 것 앞서 전에 이제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95년에서 그렇게 일본군이 마지막 토벌할 때 장흥에 와서 뭐 하냐면은 일본 공사관이나 인천의 사령관에서 훗날 제기할 싹을 전부 다 잘라버린 모조리 살벌하게 토벌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다소 살벌할지라도 동학의 시는 전부 다 내가 보인 대로 다 없애버렸다 하고 했는데 다시 정식으로 동학은 1906년에 포교의 자유를 얻으면서 좀 예시를 동학이라는 아주 이름 자체가 레디 콤프레스 같이 콤프레스가 천도교로 3대 교주 손뱅이가 바꾸면서 또 항일 독립운동의 모태가 됩니다. 거기까지 영향권이 있죠. 실질적으로 1919년에 김이 독립선언서에 보면 천도교 인물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 기독교, 불교 2명, 천주교는 안타깝게 1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3위 김이 독립선언서를 발행하고 지방까지 보급하고 하는 것은 자금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 자금은 거의 천도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간의 독립운동도 천도교에서 나왔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로도 독립자금도 김구 선생도 말했지만은 그 천도교에서 가장 많이 전달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천도교 시절 동학 시절 때는 호남에서 가장 성행했는데요. 일제 강점기 천도교 시대 때는 황해도 평양도 환경도 엄청 강했습니다. 해방이 되니까 천도교가 두 조각이 될 거 아닙니까? 해방 전국 당시에는 천도교의 세력이 남북 비교하면은 북한이 6이면 남한이 4였습니다. 그래서 고차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단선이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뀌고 거기서부터 이제 동학이 이제 쇠퇴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또 한국 전쟁으로서 어마어마한 또 뛰란 데다가 이 천도교 교령 한 분 중에서요 박정희 시대 때 북한에 천도교 신자가 많다고 했잖아요. 북의 해유로서 얼북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또 치명타를 또 입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소되고 위축되었던. 그래도 거죠. 오늘날 5대 종단 뭐 시국선언 하면 천도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 정신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영향력은 거의 없죠. 미미한 상태이죠. 사실상 이렇게 전주하약에서도 보면 그 핵심 내용으로 보면 이제 평등 사상과 민본 사상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방금 늘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유무, 상자 서로 협력하고 돕는 사상. 이건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민족의 핵심 사상이 동학 핵심 사상 안에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일 텐데 그에 비해서 서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톨릭 교회는 실제로 하느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 그리고 존엄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또 한편으로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들이 많죠. 네. 이게 그래서 보면 서학 가톨릭 교회의 서로 이렇게 평등한 관계 속에서 민주주의 훈련을 한 역사가 얼마나 될까? 대충 보면 그 전에 바티칸 공회 이전에는 사실은 군주제였죠. 군주제가 사실 이상이었고. 그렇죠. 이제 이 천주교가 참 우리 스스로도 내부적인 좀 자기 비판, 또 자기 성찰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성서의 역사를 보고 또 이 교회 역사를 쭉 보면은 중요한 그 흐름이 이렇게 있어요.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국주의와의 갈등, 또 제국주의의 그 어떤 그 체제를 타파하는 게 이 우리 종교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로마 제국주의와의 그 갈등 속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주의에 야합하고 협력하면서 이제 그 종교의 그 이권에 이제 그들이 이권을 누렸고, 예수님은 그 제국주의 종교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들과 갈등을 빚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사도들이 또 만난 게 로마에서 제국주의와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제국주의가 갖고 있는 그 인간 차별, 그 계급 구조를 복음적인 힘으로 타파하다가 다 순교를 당합니다. 결국 그런데 이제 그것이 로마에서 우리 종교 자유를 얻으면서 불행한 일이 벌어지죠. 예. 그대로 그 로마 제국이 갖고 있던 그 체제를 우리 교회가 도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날 유희안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그 천주교가 계급 종교가 됐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이렇게 계급이 돼갖고선 했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우리 한국 사회에 와서 제일 처음 만난 게 그 양반제도. 그 계급 그 사회에 천주교가 만나면서 그 평등을 부르짖게 되죠. 사회 평등을.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재밌는 것은 사회 평등을 부르짖는 천주교회가 내부적으로는 조선에 또 양반 제도를 우리 스스로가 계급을 만들면서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그 한국 천주교회 가장 지금 심각한 내부적인 모순이 이 계급 그 하이라르키를 계급 조직을 타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그동안 이제 관행, 그러니까 복음과 관계없는 교회 관행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이 복음과 관계없는 부분들을 보면 옛날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사실은 어떤 종교 창시자가 그 종교를 시작할 때 고양이를 좋아했는데 그 고양이를 늘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종교 창시자였던 교주가 이제 그 종교를 만든 이후에 이제 전례, 그러니까 예절을 하게 되면 그 예절 중에 꼭 고양이를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데리고 왔어? 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가 고양이를 좋아했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 이제 그 종교를 공부하는 신학자들이 언제 데리고 올 거냐? 고양이와 전례와의 신학적 관계 뭐 이런 것에 대한 논문도 나오고 이게 전혀 그 종교의 본질과는 상관없지만 그것이 관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학 전례의 자리에 들어오고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관계 없는 것들은 이게 떼어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관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그 계획안들을 좀 이렇게 쭉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참 재밌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 한국 역사 안에서 한국 카톨릭이 이 제국주의적인 성향이 엄청 강합니다.
저기 이제 분단 그 시대 때 미국 그 군정에 제일 먼저 부역하고 협력했던 게 한국 카톨릭이었어요. 예. 또 일제 시대 때 가장 그 빨리 친일파의 그 노선에 같은 노선을 밟은 게 천주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톨릭이 갖고 있는 속성, 제국주의적 속성이 그대로 정치 권력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상당 부분 그런 어떤 권력화돼 있고 또 권위주의를 가장 앞세우는 것이 지금 한국 천주교회 주교들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면요, 제가 우리나라 천주교의 지도자들과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들을 비교해서 한번 그럼요. 그거 한번 얘기하시면 좋죠. 자, 일단은 동학농민혁명을 토벌하는 강군들의 대장들의 행적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야전사령관이 유기태는 하도 약탈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일본 정부군 우리 정부군의 반군에. 통일을 지휘했던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선봉 이규태는 거기는 이제 되면은 목사급 이상으로 영전을 해야 하는데 약탈이 문제가 돼가지고 일본군 토벌사령관이 김홍집에게 1895년 5월달에 보고하면서 그 보고를 해보니까 관직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거기는 은버튼가 바로 또 1895년 조금 수그러지면 또 수수인데 1895년 가을쯤에서 저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규태하고 쌍벽을 여는 나입을 이 두 왕은 을미사변에 그 민비 시해 사건의 광화문 정문 경비를 맡아서 그것이 또 일본으로 또 도피를 합니다만 일본에서 보호받고 그 나중에 이등 방문이 또 사면령을 또 건의해가 사면받아가지고 전라북도 도장관 그러니까 관찰사를 합니다. 그러다 1916년에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아주 장엄한 그 장례 일본 불교 장르를 해서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여러 훈장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공주 전투를 지휘를 했던 우리 강군은 공주 감사 박재순인데요. 박재순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을사오적이죠. 그리고 또 부산 수비대가 부산에서 저기 남해안을 섬진강 남해안 일대를 토벌하러 갈 때 반드시 일본군 부대는 나중에 보면은 조선 부대가 적어도 중대 소대 단위로 결합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여수 자수영의 이주에도 을미사변에 민비 시해 사건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동학토벌하는 그 군대 중에서 가장 그 경군 중에서 정예부대가 교도중대인데 이진호도 마찬가지로 일본군의 자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병갑 같은 경우는 1894년 그 고분 밀란 사건 때문에 전라도 고금도로 유배를 갔는데 1895년에 석방돼서 나중에 최시영 재판 때 판사로 참여합니다. 자, 고분 밀란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 기폭을 바꾸는 데는 제가 이용태 자흥부사가 벽사역졸 800명을 이끌고 가서 간변폭도를 일으켰다 했잖아요. 거기도 경상도 김산이니까 지금 이제 김천으로 유배를 갔는데 1895년에 또 거기도 석방돼서 이제 한일 합방 이후로 좋은 자리 장관 자리 여러 대먹고 일본군의 자기를 받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반면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은 어쨌느냐. 혁명 지도자 주고 몇몇 사람이 은신 가지고 살아난 사람 중에서 동학사를 쓴 오지영 이해는 제가 제대로 지도자급은 다 죽습니다. 설령 서울 그 법무부에서 건설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서 무죄 석방을 받은 사람들도 나중에 지역에서 또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면 자 전봉준 장군 다 처형당했습니다. 그와 쌍벽을 이루는 또 김계남, 전봉준의 M8 오른반 손아중, 최경선 어느 마지막 최후 전투지들 이방은 다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를 흘려놓으니까 그 혁명 정신을 우리가 오늘날에 되살려서 120년이 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혁명 정신을 다시 구현하고 또 세월호를 보면서 그때 시대와 그 무능한 정부를 우리가 비판했듯이요.
천주교로 말하면요. 제가 에람대입니다. 빨간 모자 쓰신 분들이 뭐 순교를 뜻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어쩌면 동학농민의 지도자급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데 과연 정의구현 사대단이 길거리 미사를 하고 또 그리고 천주교 평신도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할 때 그 전봉준 장군처럼 손아중처럼 김계남 장군처럼 앞장서 주는 거인가? 저건 이건 전부 다 주교 자격이 한마디로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교황님이 한국을 방한한다 해서 뭐 절대 안 되겠지만 독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 주교들 4분의 3은 물갈이 해주라고 저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간 모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리더인데 리더라면 그 백성들 앞서서 목숨 바쳐 사실은 그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한 사람들이 섬길 각오를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늘처럼 백성을 섬길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리더 자리에 있어야 한다. 목숨까지 바칠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근데 그게 빨간 모자로 상징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동학에서는 그 접주들이 그 전선에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죽었다. 앞장섰다. 뭐 이런 얘기인데 과연 가톨릭의 그 이렇게 리더들이 죽음을 불사하고도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만한 마음의 그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는 이제 약간 한국 사회로 얘기를 하면 그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예. 하는 거에서 전 제일 상징적인 사건이 한국 전쟁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에서 전 사례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예.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사례죠. 예. 통합하면서 전쟁을 막지 못한 책임 이런 것도 물론 이제 크죠. 게다가 일단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에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네.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한국 전쟁 터지고 나서 점심은 대전에서 드셨고 저녁은 부산에서 드셨습니다. 전쟁에 도망갔구만. 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선 최전선에 서 있으면 안 되겠죠. 물론 그거를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한강을 그거 폭파해요. 그런 행동을 할 때조차도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강 다리를 폭파했던 것이 대통령이 한강 넘고 나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폭발을 했는데 절대로 지도자가 해서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전 그거라고 봅니다. 그 전에 기본적으로 지도자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말이 아니라 실제 실력을 쌓고 준비를 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확하게 백성들이 안전하게 국민들이 다 안전하게 전쟁을 피할 수 있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시를 하거나 가이드를 안내를 해줬어야 되겠죠. 전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와 유사한 일들은 뭐 계속 벌어졌던 거고요. 단적으로 이번 세월호에서도 그 선장의 행동이 예. 이제 가장 또 이제 단적으로 보여졌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선장의 행동이 그 개인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저는 한국 사회 지도층의 그 무책임성을 보여준 예.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할 말이 없고 부끄럽고 그리고 그 미래 세대에 눈을 마주칠 수 없는 상황들이 뭐 한국 사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도자의 문제 그리고 최고 책임자들이 책임지지 않는 사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사회가 지금 우리 미래 세대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로 부끄러움을 다시 듣고 일어나려면 결국 우리들이 섬기는 마음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고 그리고 리더라면 함께하는 사람들 전선에서 그들의 목숨을 먼저 구하고 최후 일가까지 함께 해주겠다는 마음 이게 착한 목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우리가 동학의 관점에서 우리 시대를 좀 진단해보고 또 종교를 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종교는 사회 불평등과 인간 차별을 사회 악으로 규정합니다. 종교의 존재 목적은 사회 악을 제거하고 공동선을 바로 세우는 데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국가에 사회 악이 만연한 것은 바로 종교가 제 역할과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종교 역할을 못하는 현실의 종교는 하느님의 계명을 저버린 제약의 집단이 된 것입니다.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우리 종교의 현실입니다. 우리 순교자들은 진리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천명을 따랐습니다. 순교 정신을 본받자는 것은 바로 지금의 사회 악을 타파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종교인들이 제대로 된 신앙이 되려면 먼저 사회 악의 주도 세력인 부정선거의 주범 이명박 반드시 사법 처리하고 박근혜 퇴진을 추진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